안녕하세요. 필사직생입니다. 오늘은 장후의 DFU 중간 결과에 대해서 깜짝 공시가 나왔는데요. 사실 지난 토론회에서 분위기를 봤을 때 조만간 발표하지 않을까 예상되었던 부분이기도 합니다. 그럼 어떤 결과가 있었는지 간단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자세한 뉴스나 설명 없이 공시 위주로 영상을 만들었기 때문에 제 자의적인 해석이 많다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먼저 DFU 자체가 2015년부터 프로토콜이 올라와 있던 거라 많이들 잊고 계실 듯해서 프로토콜부터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임상 제목에서 보듯 만성 비치유성 족부궤양을 가진 환자에게서 엔제시스의 효과와 안전성을 보는 임상입니다. 엔제시스의 대표적인 질환을 많이들 DPN으로 알고 계시는데요. 사실은 CLI가 원조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1 이상을 CLI로 진행을 하고 3상을 PAD로 진행하려고 했다가 최종적으로 DFU로 결정되었습니다. DFU에서 D는 당뇨병을 뜻하는 것이고요. 정리해서 말하면 당뇨병성 족부궤양 임상입니다. 정확한 타겟팅 이해를 위해 이 그림을 한번 보면 이번 임상에서 타겟하고 있는 질환은 당뇨병과 PAD를 가지고 있는 족부궤양 환자가 대상입니다. 헬렉 스미스의 엔제시스 연구는 CLI, 즉 중증 하지 허혈부터 시작을 했는데요. 미국에서 그리고 중국에서 상당히 좋은 결과를 보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임상에서는 이 CLI를 제외를 하고 위 그림에서 보듯 짙은 빨간색 범위가 이번 정확한 타겟팅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다시 프로토콜로 돌아오면 슬라이드 글씨가 잘 안 보이실 텐데요. 스터디 디자인은 300명의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고 플라시보와 액티브군을 2대1 비율로 나누어 진행을 했습니다. 이 두 군 모두 투약하기 전에 스탠다드 케어를 받았는데요. 실제 임상 시작은 2017년 1월에 진행되었습니다. 프로토콜 올라오고 첫 투약까지 1년 이상 오래 걸렸네요. 이 임상의 프라이머리 엔드포인트는 4개월째 상처 봉합을 보는 것이고요. 그 외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는 상처 봉합까지 걸리는 시간, 그리고 절단까지 걸리는 시간, 허혈성 족부궤양에 쓰이는 지표 중에 하나인 ABI와 TBI를 보았습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44명 정도 등록을 하고 난 다음에 임상이 더 이어지지 않고 임상을 조기 중단시켰는데요. 그 이유는 이번 임상이 DFU 중에서 허혈성 DFU 환자를 대상으로 진행을 했는데 환자 모집 지연으로 인해 중단이 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건 번외의 이야기지만 의료진 교육에 상당한 시간을 소모했다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아무래도 DPM보다 좀 더 임상하는 데 있어 세심함이 필요한 임상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어쨌든 임상은 중단되었고 그 중간 결과라도 발표하길 바랬지만 회사는 인력을 DPN에 혼용조사하는 데 많이 썼고요. 그리고 DFU PK 데이터 역시 DPN에서 오류를 냈던 분석 CRO, 같은 CRO인지라 아무래도 좀 많이 늦어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렇게 시간이 지나고 정말 오랜만에 드디어 결과를 보였는데요. 총 44명을 등록을 했고, 그 중에 30명이 신경허혈성 궤양 환자였습니다. 이 신경허혈성 궤양 환자에게 주사를 했더니 5개월째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완치율을 보였는데요. 무려 63%의 완치율을 보였고, P값은 0.0259로 상당히 인상적인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리고 치료 전 기저치의 아웃라이어를 가진 3명의 환자를 제외한 27명의 결과를 보면 치료 4, 5, 6개월째에 위약군 대비 5배나 높은 완치율을 보였습니다. 이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미했습니다. 세컨더리 엔드포인트로 봤던 ABI에서도 위약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결론을 보면 엔제시스는 DFU에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신경허혈성 궤양에 뚜렷한 효과를 입증을 했고요. 임상을 조기 종료하게 돼서 환자 수가 적었음에도 불구하고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여줬습니다. 그러면서 엔제시스의 효능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 입증을 했고요. 향후 어마어마한 DFU 시장을 노릴 예정이고 이번 결과를 바탕으로 신경허혈성 궤양에 초점을 맞춘 임상 프로토콜로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여기서 신경허혈성 궤양이라는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설명하자면 궤양에는 크게 두 가지로 신경병성 궤양과 허혈성 궤양으로 나눌 수가 있고
보다 세분화하면 여기서 신경허혈성 궤양으로 분류해서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신경병성 궤양은 발의 감각 손실 등으로 인해서 외상이 생기고 그게 부상으로 이어져 궤양이 생기는 것이고요. 허혈성 궤양은 발로 가는 혈류의 소실로 인해서 발생을 합니다. 신경허혈성 궤양은 그 중간으로서 신경성과 허혈성의 특징을 모두 가지고 있는데요. 신경병증과 관련된 허혈이 있는 궤양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이 궤양들의 그런 어떤 환자들의 비율이 신경허혈성 궤양 같은 경우는 52%, 그리고 신경병성 궤양이 36%, 피오한 허혈성 궤양이 약 12% 정도 된다고 합니다. 이번 임상에서도 허혈성 궤양을 등록하다 보니 생각보다 피오한 허혈성 궤양은 적었고 신경병증과 연관된 신경허혈성 궤양 환자가 많이 발견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것 같고요. 그래서 이번 결과가 의미 있는 부분은 가장 많은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신경허혈성 궤양에 대해서 이제 타겟을 발견했다는 부분이고요. 이게 잘 개발이 된다면 DPN과 시너지가 생길 수 있지 않을까 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이번 공시에서 눈여겨볼 부분은 단연 렌제시스의 효능입니다. 적은 환자라 기대하지도 않았던 P값이 나왔고요.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를 보였습니다. 그러나 생각해 볼 부분도 있는데요. 주지표였던 4개월이 아니라 5개월째 결과를 발표한 것으로 보이는데 치료 전 아웃라이어 3명을 제외한 결과에서는 4, 5, 6개월 모두 좋은 결과를 보인 것을 보니 이 아웃라이어들이 영향을 미쳐서 4개월째는 P값이 안 나온 게 아닌가 추정이 됩니다. 아무래도 지금이 때가 때라서 그런지 좋은 결과를 회사가 좀 더 부각시킨 걸로 보여지는데요. 그러나 뭐 이 부분에 대해서 회사에 대해 뭐라고 할 수 없는 게 이게 끝까지 완료된 임상도 아니고 그런 끝까지 완료된 임상에서 또 원하는 결과만 골라서 발표한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조기 중단한 임상에서 의미 있는 결과를 도출했기 때문에 향후 프로토콜 설정에 중요한 데이터로 사용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 좋은 부분에 대해서 강조하는 것도 충분히 납득이 가는 부분이라고 보입니다. 그리고 보통 탑라인 발표에서도 핏값 공개를 안 하는 회사가 많은데 이번 조기 중단 임상에서 핏값 발표는 약물에 대한 자신감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그 추후 임상을 이제 기대하는데도 주주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번 결과 발표는 임상을 끝까지 완료한 임상 결과가 아니라 조기 중단한 임상의 중간 결과일 뿐이란 점입니다. 환자 수도 매우 적고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너무 큰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렇지만 DPN 3상 실패로 인해서 많은 분들이 약물이 진짠가? 아니면 약효가 없고 맹물 아니야? 막 이런 의심도 많았는데요. 네이처 바이오테크놀로지에 주목할 만한 임상으로 최근에 뽑혔기도 했고, 또 이번 중간 결과에서도 적은 수의 환자이긴 하지만 유의미한 데이터를 얻었다는 점에서 그동안 주주들의 갈증을, 약에 대한 갈증을 조금이나마 좀 풀어주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기회가 되면 이 DFU에 대해서 보다 좀 자세한 영상으로 소개시켜 드릴 수 있는 영상을 갖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